말씀드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10개의 챕터가 있어요. 삶은 질문의 연속이다. 우리는 왜 질문을 하는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는가? 알기 위한 질문과 일하기 위한 질문. 질문을 질문답게 만드는 4가지 원칙. 조언과 대화. 답정너 질문은 이제 그만. 열린 질문으로 마음을 열어라. 상대를 세워주는 긍정적인 질문. 생각의 틀을 바꾸는 이중거리 질문.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되는 만큼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은 질문의 연속이다. 제가 2017년 1월 달에 한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주신 게 지금과 같은, 지금 오늘 이렇게 하는 특강과 같은 딱곡은 아닌데 그런 이제 비슷한 일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고 이제 이런저런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계속 이제 질문을 하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계속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게 2017년 1월 달에 왜 저한테 그런 소명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의 과정 속에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질문이 없었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질문이라는 것들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 질문이 어떤 건지 이제 함께 나눠보기를 합니다. 저처럼 2017년 1월 달에 그런 커다란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질문은 그렇게 커다랗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 뜨는 시간서부터 질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눈 뜨기 전에 왜 눈이 떠졌지? 지금 몇 시지? 뭐 대부분들 뭐 비슷한 시간에 일어날 테니까 시계를 보고 몇 시구나. 평상시보다 일찍 눈이 떠졌네 일어날까?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건 아닐까? 더 잘까? 오늘 어떤 사람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별로 내키지를 않는데 그런 일들을 꼭 해야 하나? 이제 이런 자문일지언정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꼭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눈뜸과 동시에 계속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뭘 먹지? 뭘 입을까? 오늘 옷에 어울리는 코트는 무엇일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구두를 입고 갈까? 날씨가 어떻게 되지? 날씨에 맞는 옷은 무엇일까? 오늘 미팅은 잘 될까? 계속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질문이 저희들을 컨트롤하고 있죠. 예. 근데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질문을 지배할 수 있다면 우리 삶도 지금보다는 좀 더 주도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챕터를 가면서 그렇구나. 질문만 잘해도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될 텐데 그래서 질문은 사소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죠. 특히 이제 우리 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결국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저희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질문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죠. 예. 질문에 대한 그 명확한 데피니션이랄까, 질문은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제 나눠보고 있는데요. 잘 들리시죠? 예. 제 목소리가 오늘 적으면은 말씀들 해주세요. 마를리 애덤스라는 분이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의 기술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유목민의 일반적인 질문은 어디에 물이 있을까? 였었죠. 그래서 물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예, 출애굽한 모세와 유대민족의 여정이 물을 찾아가 다니는 여정이었지 않습니까? 마라에서 쓴 물을 맛보고 엘림으로 가고, 예,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도 하고, 예. 그 주요 질문들이 물이 어디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은 이 자리에서 물을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질문을 바꿔보자 우물을 파게 됐고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유목민이 정착민이 될 수 있는 질문이 된 거죠. 그, 질문의 그 방향에 따라서 삶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며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네. 네. 다들 기가 막힌 표정들이죠.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핀다고.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실 텐데. 이 질문을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다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담배를 피우며 기도를 해도 되나요? 네. 좀 똑같아요. 담배와 기도라는 게 똑같은 부분인데 앞부분에서는 기도를 하며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지금 했을 때 대부분이 우리가 노할 것 같은데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다시피 질문의 프레임을 우리가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과 대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기도하며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하니까 이 프레임 속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라는 고분의 방점이 드는 프레임으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는 담배를 피워서 기도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되나요? 라는 부분에 이제 방점이 찍히죠. 그러니까 담배 갇힌 프레임과 기도에 주목하는 프레임, 질문이 그렇게 바뀌니까 둘 다 상황과 현상은 매우 똑같죠. 그런데 우리의 대답과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바뀌지만 삶이 바뀌고 상대가 바뀌고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뭐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회사의 대표로 있다라든가 팀장으로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반응과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 질문을 잘하는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좋은 예죠. 좋은 질문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질문의 세계로 저와 함께 이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드렸지만 질문 삶 속 어디에서나 존재를 하고 있죠. 눈을 뜰 때서부터. 심지어 꿈속에서도 질문하죠. 기도 가운데도 질문하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 해당하므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질문을 잘 이해하고 질문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세미나의 목표예요. 우리가 어떻게 질문이라는 게 뭔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질문을 잘해서 내 삶이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고 상대가 바뀌고 우리 조직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는 거죠. 하지만 그 쉽지만은 않지만
불가능한 도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습관에 적혀 있어서 어려운 거지 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도전을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질문을 잘하려면은 그렇게 네 가지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돼요. 좋은 질문을 위한 네 가지 기본 전제. 첫 번째, 나는 어떤 인간관 또는 세계관, 철학 이걸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거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져요. 예.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상대방을 따뜻해 보게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지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질문 프레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며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라는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냥 담배를 피우며 기도를 해도 되나요? 라는 프레임 속에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좋은 예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질문을 이제 사용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나를 포함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바라보는가. 이게 이제 인간관이죠. 세계관은 뭐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질문은 샘물과 같은 것이고 질문의 샘물과 같은 것이고 질문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인간관, 세계관, 철학이죠. 질문의 프레임, 의미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한 기초뼈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수업해 나갈, 세미나를 해 나갈 것들은 각 상황에 맞는 프레임들을 알아갈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다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안 됐던 이유들은 그 프레임을 이해를 못하고 그 프레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준다면은 질문을 쉽게 할 수 있죠. 사실 언어를 배운다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뭐 단어도 배우지만 수거도 외우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센텐스들을 우리 머릿속에 있다면은 그 센텐스, 그게 이제 프레임이죠. 거기에 상황에 맞는 사람 일을 바꾼다든가 시츄에이션을 바꾼다든가 장소를 바꾸기 놓기만 하면은 그 되는 거죠. 그 프레임을 우리가 많이 알면은 말을 잘하죠. 예. 똑같이 질문도 그렇죠. 우리가 그 프레임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질문을 잘할 수 있기도 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바둑의 정석 또는 태권도의 기본 품새 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질문의 예시는 상황에 맞는 질문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느냐. 내가 그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했더니 너무 좋았어. 또 내가 경험은 안 했지만 책에서 봤더니 누구 얘기를 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멘토링 해준다든가 코칭을 해준다라든가 상담을 해준다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질문을 해나갈 수 있죠. 실제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다른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듯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발전을 하죠. 예. 영어를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하고 태권도를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잘하듯이 질문도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태까지 질문을 훈련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현재까지 어느 학교에서도 질문을 가르쳐 준 적이 없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삶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질문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질문을 통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질문의 프레임, 질문의 예시, 질문의 실제 등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질문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버스를 타고 어디 갈 때도서부터 그래요.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어디 가요? 라고 물어보죠. 질문 우리 삶 가족 속에 가득히 들어있고 평상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그게 질문이었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가 뜻을 구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질문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죠. 예, 다니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이 가장 필요한 상황은 어느 때였나요?
그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질문하고 싶은 대상은 누군가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우리는 왜 질문을 하는가? 첫 번째, 삶은 질문의 연속이다라는 것 속에서 질문이 왜 중요하고 질문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럼 우리가 왜 질문을 하는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백화점에 가면 수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몇 개를 골라 사거나 아니면 사지 않고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 쇼핑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다른 데 가서 하면 더 좋은 물건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하죠. 네. 스스로 질문도 하고 매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하죠. 같이 간 사람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묻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서 그냥 물건을 사면 될 것을 요즘 왜 굳이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런 물건을 잘 사려는 이유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죠. 가성비가 좋고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실현하거나 사고 나서 후회를 하지 않는 만족스러운 구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그 질문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죠. 이를 정리해 보면 질문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합당한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디파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을 산다. 이게 목적이죠. 그걸 살기 위한 합당한 과정을 A라는 매대에 가서 물어보고 B라는 매대에 가서 물어보고 A라는 백화점 가서 물어보고 B라는 백화점에 가서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마존 가서 물어보고 쿠팡 가서 물어보고 그렇죠? 네. 그게 자문자답이었죠. 질문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게 가장 합당한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우 우리 삶에 유용한 도구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매우 아주 탁월한 은혜다, 은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여태까지 안 해보셨다면 그거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여기에 왜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왜 줌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지, 그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은 무엇인지, 라는 이 큰 두 개의 질문을 던지는 게 기본적인 질문의 디파인이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은 의미를 찾는 동물이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한다. 질문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다. 결국 삶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합당한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아까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2017년 1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 주신 것들을 찾아가는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발견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결국 질문을 통해서 왔었던 거니까. 그래서 삶 속에서 질문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죠. 우리는 암묵적으로 어떤 목적을 늘 추구하고 있어요. 예. 내가 몸담고 있는 시향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음악을 만들겠다라는 그 목적을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거죠. 내 스스로에게 던지고 오케스트라 단원한테 던지고 스태프한테 던지고 그렇죠? 네, 필요하면 뭐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도 던지고 삶은 원대한 목적에 정해 있지 않았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늘 목적이 있고 그렇죠? 네, 우리가 어디를 간다 그럴 때 처음 가는 길이다 가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실현하는 수단을 찾아가는가 우리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네, 우리 삶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에요. 그 질문은 인간으로 하여금 늘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늘 어떤 의문을 품고 그 답을 찾아가는 주체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질문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나에 관한 질문, 나를 성찰하는 질문, 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균형 있는 관점으로 사고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예.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 두 번째, 타인의 성찰을 돕는 질문이죠. 예.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친구의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그 과정, 또 그 친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런 친구나 후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호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될 수 있고, 집단의 발전을 이끄는 질문. 이제 여기 계신 분은 많은 분들이 리더신데, 그 리더로서 그 집단, 조직, 교회, 공동체, 예, 그 집단이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과정으로 어떤 일정한 그룹이 성찰을 하도록 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을 통해 집단이 봉착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니다. 예. 그렇죠? 새로운 관점을. 예. 질문은 뷰 포인트로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냐 할 때 우리의 관점이 어디로 가냐면 담배로 쏠리거든요. 근데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를 해도 되냐 하면 우리의 관점이 기도로 가도록 되어 있죠. 질문 속에 흐름의 맥락이.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이런 세 가지 질문은 서로 속성이 달라서 질문도 서로 달라야 된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사고를 촉진하여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파악하는, 목적과 수단,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은 목적과 수단을 파악하는 것이 질문의 목적이다라고 데피니션이다 했죠. 그래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파악하는 알아챔, 알게 하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죠. 질문은 인간을 행동하게 하죠. 이런 질문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질문을 첫 번째, 나를 알아가는 과정, 상대를 알아가게 하는 과정, 우리 공동체, 조직을 알아가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목적은 질문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첫 번째는 질문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질문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 첫 번째 알아차림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은 질문이 사고를 촉진해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알아참에 도달하게 하는 데 그 목적입니다. 네. 질문을 해서 답을 내게 하는 거죠. 근데 의사결정을 통해 행동하게 하는 질문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 그래서 첫 번째 알아차림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은 학습을 위한 질문이고, 의사결정을 돕는 질문은 업무를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를 뒷바인을 하자 보니까 조금 좀 어렵게 들으실 수 있는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알아채기는 주로 학습, 인지사고 과정을 돕도록 유도하는 질문이 될 수 있고,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제 행동하도록 돕는 질문입니다. 계속 보면서 제가 오탈자를 고쳐도 계속 나옵니다. 예. 둘이 이렇게 속성이 다르므로 이렇게 던지는 질문의 속성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한 발 한 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는가? 사람에게는 사람을 지탱하는 커다란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럼 모두가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예요. 예. 그 편견이 뭐냐면은 나는 훌륭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다라는 편견을 다소간에 가지고 있어요. 예, 이 편견이 커다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편견을 깨트려 나가고 훈련이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편견이 있죠.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본성의 그 후퇴한 심정이 남아있죠. 다소간이지만 크냐 작으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런 편견들은 있어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일을 하다 보면은 조직에서 다른 부서를 비난하거나 조직 시스템을 비판하거나 또는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상사를 욕하거나 예, 이런 건 안 했다 할지라도 일본하고 우리 국가대표단이 축구를 할 때 헛발질을 하는 축구 선수를 보면은 아주 비난하죠, 우리들. 예. 뭐 배우자를 원망하거나 이런 인식은 바로 나는 훌륭하지만 당연히 나만 못해라는 생각이 그 바탕에 있어서 이제 나타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런 편견은 사실 우리를 스스로 지탱하는 힘의 근원이 되기도 해요. 사실 이게 긍정적으로 발전하면 자존감이고요. 이게 부정적으로 발전하면 이제 자존심이 되는 건데 예. 어떻든 간에 이런 편견은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근원이 되기도 해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그래서 때때로 이것들이 정당해 보기도 해요. 나는 남들보다 나아. 사실 그런 자존감 없이 우리가 또 견디기도 힘들죠. 또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또 일이 제대로 되기도 해요. 예. 사람은 누구나 훌륭하고 그러한 힘을 근거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라는 이것이 인간관계에 부작용을 만들어야죠.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친구 간에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조직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래서 지나친 자신감은 타인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죠. 나는 훌륭하지만 타인은 안 그렇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의 훌륭함,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과 관계,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조직 생활하면서 관계의 질을 높이는 이 두 마리를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감이 무너진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나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이 두 개가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질문은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결국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자존감, 관계, 일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돼.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의 훌륭함과 관계의 질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여기 계신 그 많은 분들, 그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관계, 일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두를 잡아가는 탁월함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리더의 위치에 오셨지만 이제 그거를 오늘부터 며칠에 걸쳐서 그거를 정리해보고 뼈대를 만들어가고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나가고 잘했던 부분들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보려고 제가 이제 이런 세미나를 받는 거죠. 첫 번째, 자기에게 던지는 질문. 다양한 점으로 이제 나를 바라보는 자기에게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자기 인식 그리고 균형 처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던져서 균형 있는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냥 근거 없이 자만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근거 있는 상태에서 나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 일테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 신앙의 주제이기도 하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실 다들 이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세워져 나가죠. 이 질문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두 가지 학문이 하나는 신학이고 하나는 철학인 거죠. 내가 세상에 기여하는 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가? 나와 타인은 어떤 관계인가? 나는 존중받고 있는 존재인가?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누구에게 해를 주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당연한 것들은 여전히 당연한가? 내가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판단해왔던 것들은 여전히 당연한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나를 세워가고 나를 균형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이걸 받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요. 예. 그럴 때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죠.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자기 인식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균형 있는 질문을 통해서 달성되어집니다. 나와 타인, 사랑과 자연, 감정과 이성, 장기와 단기, 직접과 간접, 삶과 인, 일, 이와 같은 것들을 균형 있게 질문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 세상을 변화시킨다. 첫 번째 질문은 나를 변화시키지만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죠. 타인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타인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타인에게 던지는 질문의 첫 번째 목적은 타인과 나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따져보겠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대화를 하면서 타인을, 대화의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해요. 지적하려고 하고. 그런데 질문의 목적과 속성으로 보면은 타인에게 던지는 질문은 나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더불어 살기에 좋은 관계를 만들려는 목적을 짓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질문의 정의가 목적을 발견하고 그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타인을 향한 질문의 목적은 그와 더불어 관계를 개선시키는 거죠. 하지만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현되는 경우는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질문은 관계를 멀게 하거나 가깝게 만들 수도 있죠. 질문의 또 다른 목적은 타인의 성장을 이끄는 거라고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그 목적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질문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가 성찰해 나가고 나와 좋은 관계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신이 지금 이루고 싶은 것들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죠?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이런 세 가지 질문은 상대방이 가진 열망에 관한 질문으로 상대방이 무언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 사람 원래 마음에 무엇인가 잘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질문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이 걱정이 되는가요? 이런 질문들은 관계 개선을 질문인 거죠. 상대방을 질착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잘못을 들춰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돕고 싶고 너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라는 그 의도를 드러냄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될 질문 가운데 그 사람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리고 관계를 모색해 나가는 것들이죠. 세 번째 이제 집단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집단에게 던지는 질문 주로 리더의 질문이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 리더에 대한 디파인이 잠깐 필요한데, 리더는 어떤 계층 구조의 사다리 모양 또는 이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리더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 그 리더십의 전문가 존 맥스웰의 디파인에 의하면 리더십을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계급 구조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 아주 자그마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면은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그 계층 구조 속에서 정점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커다란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작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 맥스웰의 데피니션에 의하면. 하지만 그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라면은 더욱더 오늘의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집단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단이 그 지혜를 끄집어내서 어떤 수단이 최적인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거죠. 결국 리더가 나를 따르라 하고 그 따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북돋아줘서 그 공동체가 어떤 합의에 이르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리더 역할일 수도 있죠. 그래서 목적을 재해석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집단 지성의 힘을 이끌어내는 게 리더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할이고. 집단의 경우에는 개인과 달리 서로 이해가 다르고 경험과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 이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다루어져서 다수결보다는 가능한 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게 리더 역할이죠. 갈등을 해결하는 리더의 질문으로 문제를 해소시켜야 하는 거죠. 다수결 또는 리더가 단독으로 결정하게 되면 서로 사이가 나빠져 협력이 깨질 수도 있죠. 특히 독단적인 결정은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가 이런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집단에게 리더가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해결하려고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의견은 무엇이고 그 의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가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이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것들이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기 위한 것과 일하기 위한 질문. 예,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한 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질문의 또 다른 속성인 알아차림과 의사결정의 질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목적과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예.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커다랗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무언가 배우는 과정,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과정이 학습의 과정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잘 하려면 이 두 개의 상황 중에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알아차림에 관한 무엇을 아려고 하는 질문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의사결정이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혼돈함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을 못하고 가르쳐야 될 때 가르치지 못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 학습의 질문은 그 목적이 뭐냐면은 더 넓게 보고 더 다양하게 보고 이리저리 탐색해서 가장 좋은 답을 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자꾸 이것을 좁혀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확산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의사결정은 계속 의견을 모아내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나중에 답정너 질문하지 말자는 얘기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알아차림의 과정을 가는데 본인이 답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행동도 우리가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알아차림의 질문은 확산적 질문.
다양하게 검토해보고 최선의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산적 질문이고, 의사결정 질문은 의견을 모아가는 수렴적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이 둘 중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들로 이끌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을 위한 질문의 예시를 보면 그렇게 하면 무엇이 좋아질 수 있나요? 그렇죠? 예.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구성원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예. 마치 우리가 분임조 토의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라고 상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목적과 수단의 연관성들을 생각하고 좀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학습해보는 시간이 될 수가 있죠. 예. 이때 목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게 목표가 아니죠. 예. 우리가 수능을 보면서 사지선다 중에 하나를 찍는 게 목표가 아니죠. 예. 그런 학습 과정에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걸 우리가 계속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양한 것 중에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가 다 보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자꾸 자극을 하는 거죠. 확산적인 시각을 돌리는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요? 그 결과가 누구에게 도움될까요? 그래서 자꾸만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자꾸만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의사결정 질문은 학습의 질문을 하고 다른 거죠. 예.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하고자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어떤 프레임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 원인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게 바로 영어에서 얘기하는 이제 what if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경영학에서는 어떤 그 경영학적인 어떤 조직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이 what if를 이 depth를 5단계까지 내려가면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재밌는 예를 들어보자면은 미국의 링컨 기념관에 비둘기들이 와서 하도 똥을 싸내가지고 관광객들도 힘들고 그 비둘기 똥의 알칼리 성분 때문에 그 벽이 자꾸만 망가지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보니까 비둘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포도 쏴보고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방책을 세웠는데 사실은 거기서 다시 what if를 했더니 비둘기들이 거미를 잡아먹기 위해서 온 데더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럼 거미를 왜 왔을까 하고 또 what if를 해봤더니 링컨 기념관에 있는 목재들이 오래돼서 그것들이 부패돼 있고 거기가 거미 서식지로서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거미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드러나는 것들은 비둘기가 많아서 비둘기 똥을 싸서 알칼리성으로 된다는 게 저기였는데 결국 따져보니까 그 나무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나무를 부패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찾는 거죠. 지금처럼 what if를 3단계만 가더라도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5단계만 가면은 세상에 어떤 일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경영학 쪽에서 이제 통념적으로 이렇게 어떤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통념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리더의 입장에서 조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거는 아주 유용한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워레프를 계속 따져 나가는 거죠. 예, 드릴 다운이라고 그러죠. 예, 계속 이렇게
해보는 것들이 이제 유용할 텐데, 그렇게 월입부를 드릴다운 해보고, 결국 그 근원적인 문제가 예, 발견해냈다면, 문제원을 재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결론에 구성원들 모두가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리더라면 아주 100점짜리죠. 센스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죠. 질문을 질문답게 만드는 4가지 원칙.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질문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 이 생각 안 하다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보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요. 탁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4가지 원칙. 질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은 첫 번째 질문하라요. 질문하라. 근데 사실 우리가 질문의 형태를 띈 질문 아닌 질문하는 경우가 부쩍 많거든요. 특히 리더에 위치는 그 경우에 보면요. 첫 번째 질문을 잘하려면 첫 번째 질문을 해라. 단어가 이대로 담지 질문해라. 두 번째 신뢰하라. 학습하라. 확인하라. 4가지인데 이거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도도 담지 말고 질문하라. 무슨 얘기냐면 좋은 질문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기 의견을 전달하려고 해요. 질문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청문회에서 들으려고 하질 않죠. 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들도 많은 실생활에서 이렇게 해요. 특히 리더에 있는 입장에서. 또 경직된 조직에 있는 사람들. 질문이 아니라 상황을 확인하려는 의도를 가는 의문인 경우가 많죠. 지금 몇 시지? 이 질문은 지금 몇 시, 시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냐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후자의 것은 질문이 아니죠. 질책이죠. 문법적으로는 질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문문이 아닌 의문문을 포장한 질책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질문의 목적으로 가보는 거예요. 아직도 몇 시인데 아직도 게임을 하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싶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의 목적은 상대방의 답, 정보, 의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싶다면 진짜 질문을 해라. 아주 말장난 같지만 진짜인 거죠. 두 번째, 신뢰하라요. 좋은 질문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능력이 있고 정직하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질문을 가장해서 질책을 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원수를 두려고 하죠. 상대방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무슨 의도가 있을까라는 선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보다 가르치거나 보완할 때 자꾸만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장 쉬운 말로 하는 게 이게 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하는 거는 상대방을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질문을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나 자신을 성찰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그죠?
신뢰를 연구한 메이어라는 학자는 신뢰란 상대방의 원인으로 나에게 다가올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믿어주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걸 감수하겠다라는.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라고 했을 때 그 친구를 신뢰하고 믿는다면 아무런 걱정 안 하고 주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 돈을 띨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 과정에 대화 과정에 신뢰를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위험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용기와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캐묻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훼손되죠. 그래서 상대방을 신뢰한다면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의도를 알고자 하는 그 학습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너 지금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면 어떤 좋음이 있어? 이건 비웃는 거나 그 대답 속에서 뭔가 잘못된 거를 찾아내서 게임을 애시당초 못하게 하려는 잠재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어주고 신뢰를 한다면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 게임을 하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해? 그렇죠? 예. 이럴 때 게임할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즐거운 점이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는 이런 거다. 라는 얘기를 들어봄으로 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자식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 대화 속에서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세계관, 인간관, 인생관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바탕으로 대화를 하니까 훨씬 쉬워지죠. 네 번째가 확인하라. 진정으로 묻는 것이라면 불명확한 질문, 그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 좀 빨리 해. 네. 그럼 빨리라면 언제까지 얘기합니까? 10분 내를 얘기합니까? 3일을 얘기합니까? 네.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의 빨리를 객관적으로 절대적이게 좀 바꾸는 거죠. 빨리는 언제까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까? 오늘 내에 처리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요 6번까지만 하고 저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벌써 8시 28분이네요. 1시간이 다 돼가네요. 예. 우리 수많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모든 질문들이 좋은 질문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려는 그 훈수를 두려는 조언을 해주는 마음 때문에 무릎을 던지면서 질문자가 자신이 조언을 해주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조언해 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상황이 질문을 하려는 건지 조언을 하려는 건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조언을 할 것이라면은 조언에 관련된 질문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하기 위한 거라면은 대화를 하는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 프로젝트가 이제 중간쯤에 있어요. 예. 이럴 때 대화가 아닌 조언을 하기 위한 질문을 한다면 지금 이 일들이 지금 잘 돼가고 있나요? 어려운 점은 뭐죠? 라고 얘기를
시작을 해볼 수 있어요. 예. 이 질문을 보면은 진짜 몰라서 하는 건지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예. 그 다음 상황으로 가봐야 우리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듣는 사람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듣는 입장이라면 여기서 본인이 미리 짐작해서 저 사람의 여태까지 행동 특성으로 보면은 저거는 나를 질책하기 위한 거야라고 미리 반응을 하는, 마음에 벽을 치고 반응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행동이죠. 사실은 근데 오늘의 주제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것들은 아니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성찰하면 되는 거죠. 공사기간을 단축하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그럼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나요? 그럴 때 상대방이 생각보다 진도가 잘 나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혼재되니까 이 질문이 들어왔다 저 질문이 들어왔다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은 질문자가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자기 생각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상황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조언을 해줄 거라는 그런 대화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경우 대화를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형태만 질문인 질문은 조언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도를 하고 결과가 어떤지를 반복해서 물어봄으로 해서 대화가 조언 모드로 바뀌지 않고 대화 모드를 유지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화 모드가 유지되는 것을 느꼈다면 상대방은 다음번에 만날 때도 판단을 받거나 혼나는 상황이 아니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이 과정은 오래 걸려요. 그동안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해왔다면은 우리가 선한 의도로 질문을 해더라도 상대는 저 질문의 의도 속에 나를 질책할 거라는 것들을 미리 캐치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그렇지 않고 선한 의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을 고치는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꾸준히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다 쉽죠. 질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 이젠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6, 70년대 개발연대에는 일방적인 지시 일변도로 해왔어요. 그게 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인터넷 시대가 됐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됐고 MZ세대라는 데가 등장했어요. 탑다운 방식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자신의 오유를 스스로 발견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들이 증명되었기에 일들을 대화가 그리고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8시 33분인데요. 네, 사실 이제 제일 이제 지금서부터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돼요. 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 일방적으로 제 욕심껏 이렇게 해나가지 않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제가 보니까 지금 1시간 동안 이제 6개 챕터 정도를 하게 되네요. 예. 이거를 한 3주 정도에 끝내려면은 한 챕터 정도를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3, 7, 20일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질문 시간을, 질의응답 시간을 좀 줄이고 챕터 7을 하나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챕터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정너 질문은 이제 그만. 예. 답정너 질문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이게 답정너예요. 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이게 답정너라는 건데,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답정너 질문은 겉모양은 질문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을 강요하고 관철시키려는 것들을 이제 답정너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경직된 조직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답정너 상사를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대기업의 그 리더십에 입장에 있을 때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 이런 내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그걸 유도하는 그런 회의를 많이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한두 번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예. 차라리 답을 가지고 있다면 속 시원하게 답을 얘기해주면 좋은데 직접 지시하거나 강압하는 리더로 보여주기는 싫고 뭔가 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났다라는 그런 모습을 만들기 싶은 게 이런 답정너 리더들의 심정이에요. 제 심정이 이랬어요. 예,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하기를 희망해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자신은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행동 동기가 이제 증가되는 거죠. 자기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깔려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나아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제가 군대 생활을 이제 ROTC 그 소대장으로 군대 생활을 했어요. 병사들과 함께 행군을 나가죠. 그런데 병사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걷습니다. 예. 병사들은 걷고 저는 집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는 병사들보다 덜 지쳐요. 특히 저는 행군을 하면서 호각을 불 때도 있고 구호 뭐 하나 둘 뭐 이렇게 구호를 붙일 때도 있고 그 친구들은 입 다물고 하죠. 저는 구호를 외치면서 가니까 그 친구들보다 더 지칠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덜 지쳐요. 그게 뭐냐면은 그 짧은 거리지만 저는 필요할 때 빨리 갔다가 또 필요하면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내가 결정 권한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 예. 원래 옛날 군대는 소대장 짐을 이제 다른 병사들이 나눠지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도 없어요. 이게 이제 자기 결정성 이론의 그 대표적인 예인데 구성원들의 그 자존감, 효능감을 살려주는 게 리더의 중요한 과업이기도 한데 마치 그거를 높여주는 척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들이 이제 답정너 리더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이번에는 이런 마케팅 방법을 써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리더가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구성원들이 그건 우리가 여태까지 늘 진행했던 방식인데 여태까지 효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케팅 방법이 요즘 많이 안 씁니다. 이런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죠? 리더가 대답을 합니다. 좋긴 좋은 방법이긴 한데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요? 아까 말한 방식, 내가 얘기했던 방식대로 하면 좀 나을 것 같지 않나요? 요 정도만 하더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답정너 질문이구나 이걸 캐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답정너 질문을 캐치한 구성원들의 대답은 어떨까요? 네, 말씀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하라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예. 옛날에는
반은 알고 반은 속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속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했을 때와 어, 그 강업적 지시해서 했을 때 표면적인 합의를 표면적으로는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답정로 질문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 질문으로 포장을 안 하면 돼요. 예. 답정로 질문을 하지 않으려면 답정로 질문을 안 하면 돼요. 그냥 내 의견을 밝히면 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내 의견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제시한 의견을 내가 거꾸로 질문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프로텍트하고 그 디펜스 한다고 그러죠. 그 디펜스에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용납돼서 된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안 된다면은 다른 의견을 채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리더라고 해서 내가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견을 제시하고 내가 질문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쉬워져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 전통적 방식에서 훈련을 받아온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아주 심플해요. 하는 거는. 근데 마음에 그런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결단을 하시면 돼요. 예. 내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예, 질문을 하지 말고 그냥, 의견을 제시를 하면 됩니다. 예. 리더들은 팔로워의 의견을 잘 묻고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답정너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의사대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계속 고백합니다만 저 그랬어요. 예. 답정너 질문으로 질문자가 관찰하기보다 상대방의 질문을 잘 듣고 다시 물어가며 상대의 이슈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도록 도와준다면 그런 리더가 따봉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리더와 팔로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은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오늘 답정너까지 했어요.